고구려에 12개의 왕릉이 있는데 다 피라미드형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완벽하게 백척 해당이 되고요. 완전한 정삼각형이 돼요. 어마어마한 축성 능력이면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퍼펙트예요. 완전에 가까워요. 분석해 보니까 단군 신화의 구조와 일치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기하학적인 모형을 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 문화가 원래가 굉장히 뛰어난 면이 많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서양의 어떤 특정한 지역처럼 거대하거나 화려하거나 치밀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문화가 상당히 뛰어난데 그 문화는 내면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사유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보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산성이라든가 왕릉 같은 경우는 비교적 파괴가 되질 않았어요. 첫 번째 산성 같은 경우는 축성술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성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중국성, 일본성, 유럽성을 비교하면서 우리 성은 그냥 평범해 보여요. 혹사 담장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생태 환경과 우리의 지정학적 조건, 군사적 환경에 맞게끔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돌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화강암돌입니다. 그러니까 화강암돌은 일단 쌓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토목광 능력이 뛰어난 것이죠. 축성술이. 그런데 일단 쌓아놓고 보면 그것은 장기간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특성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는 외환이 거의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서울 한복판이라 예를 들면요. 서울 지역까지 외적 세력이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를테면 임진왜란 때 서울이 20일 만에 함락됐고요. 그리고 병자호란 때 잠시 이 근처, 그리고 인조의 남한산성이 있듯이 나머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한반도 중부 지역은 적군의 대규모 내습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한반도 북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산성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요. 이런 면에서 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만 하더라도요. 초기에 만주적에 있었던 고구려의 왕릉들은 많이 도굴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천왕의 묘를 파고 시신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대로 보존된 이유가 역시 적군의 침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우리 문화가 가진 특성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다루기 힘든 화강암을 떡주무르듯이 주물러서 각각의 석조 건축물, 특히 산성들을 그렇게 산에다가 쌓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성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외적의 치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유적과 유물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저의 학자적 견해입니다. 사실은 장군청은 피라미드형인데요. 고구려의 현재 지반 지역에 있는 옛 수도권 지역에는 12개의 왕릉이 있는데 다 피라미드형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구라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마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이런 특별한 건축물들은 높이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축성 양식상 이렇게 계단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계단식을 넘어가지고 전체를 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각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사실은 홍산문화라고 해서 약 5,50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계단식 적성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그것이 사라졌다가 특히 고구려의 전기 또는 그 이전부터 조금씩 쌓아지다가 고구려 전기에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지고요.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장군총이라든가 또는 광개토양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4세기 말 5세기 초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는 거의 퍼펙트예요. 완전에 가까워요. 특히 장군청은 누구나 보더라도 철저하게 기하학적인 모형을 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논문을 쓰면서 수리로 분석해 봤는데 완벽하게 정삼각형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사각뿔이 되는 거죠. 그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각 변의 지름을 보니까 고구려 척으로 100척에 해당합니다. 고구려 나름대로 자가 있었던 겁니다. 고마척이라고 그래서 그건 일본 측 기록에도 나와요. 그때 평균 한 35.2m 정도로 계산되는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완벽하게 100척에 해당이 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사면도 100척에 해당하니까 완전한 정삼각형이 돼요. 그렇다면 여기는 분명히 고마척을 가지고 세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계산식 적성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 딱 되어 있는데 총 건축물이 7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층마다 계단이 3개씩 있으니까 총 21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고 분석을 하듯이 우리 피라미드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분석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단군 신화의 구조와 일치하고 있어요. 단군 신화와 그리고 고구려 건국 신화인 주몽 신화 또는 동명왕 신화는 일치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37은 2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원하 위인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운과 호랑이에게 붙인 겁니다. 그때 쑥 한 주가 마늘 20개를 주면서 너 불견 일광 100일,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인형, 사람의 형태를 얻을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3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서요. 여러분들의 최소한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누구나 다 아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게 되면은 37일, 3일에 동안은 집 앞에다가 금줄, 인줄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색빨간 고추라든가 수치라든가 청색 생솔가지를 꽂아 놓는데 이것을 꼭 37일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일 잔치를 하는 건데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었고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습속입니다. 그런데 이 장군총도 37은 20일로 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분석해 보니까 이 장군총은요. 보통 사람들이 가서 보게 되면은 맨 끝층을 못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층은 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만 된 것이 7층이고요. 그 외에는 텅 비었는데 이걸 연결시키게 되면 정삼각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건물이 있었다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94년도부터 다녔으니까 그 위까지 올라가서 돌 난간 구멍도 확인했고 중국 사람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연히 여기서는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에서도 층층에서도 주변에서 워낙 기업편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전체를 구분해 보니까 7층 중에서 4층까지가 딱 3분의 1의 구조고요. 그 위가 또 3분의 1이에요. 그때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큰 건물이 있었는데 이건 일종의 신전이죠. 이런 것들은 제가 피라미드의 끝까지 올라가 왔습니다만 어디서나 비슷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피를 받고 태어난 존재라면 그들의 시신은 당연히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고구려는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든가 이런 기록을 보면은 고구려인들의 풍습, 특히 장례 풍습과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구려인들의 말로 바로 3일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장이라고 해서 무덤에 많은 것을 묻어놨고요. 무덤 주변에는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다는 기록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여의 영과 함께 고구려의 동맹, 동해 무천 등등의 제천 행사가 있는데 나라 동쪽에는 큰 혈이 있다. 국동대열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또는 특별한 때에는 나라 동쪽에 있는 굴에 있는 큰 신을 모셔와요. 그 신은 수열신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화부인이에요. 그래서 모셔가지고 다시 그 위에서 뭔가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그러니까 동명왕과 그 부인이 모셔진 것은 무덤 현실이지만 그 위에 건축물은 텅 비어 있겠죠. 세계적 관례를 볼 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바로 나라의 임금이 주재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해모수와 그리고 국동대열에서 모셔오는 유아부인이 압록강을 따라서 내려와서 모셔오면은 여기서 만든 합판의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의식을 겸해지만 고구려는 다시 한번 새해와 마찬가지로 리튜얼이죠. 새로운 나라로 거듭난다는 그런 의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장군총은 그냥 누가 묻혔느냐는 무덤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분류고요. 그래서 많은 설이 있지만은 여기에는 저는 이것은 고구려의 시조미어이면서 동시에 신단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제사와 그리고 무덤 형식을 같이 겸한 것이죠. 고구려는 정말 특별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무덤 그리고 불명확하게 장수학능설 무슨 이런 설들을 취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고구려의 시조는 추모죠. 주목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신은 유화부인이에요. 유화부인은 일종의 지모신이지만 수신이라고도 그럽니다. 물의 신이기도 하고 동물 신이기도 한데 이렇게 큰 성에는 주몽사라는 사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여신을 모신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게 되면은 전투가 벌어질 때 위급하면은 주몽사에 화려하게 치장하는 여인을 보내서 주몽에게 빌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부여신은 수시로 빌고
부여신에 해당하는 목상도 발견이 된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평양 지역이니까 고구려의 수도잖아요. 마지막 수도 지역에서는 조선 말까지도 거기는 신모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모는 바로 유아부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당연히 큰 성이나 그리고 가장 큰 성인 수도에는 이렇게 실모신 신전이 있게 마련이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그 장군청 있는 뒷산 이름은 용산이거든요. 왜냐하면 고구려는 건국 신화에서 용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헤모스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5마리 용이 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주몽도 용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늘 용과 더불어서 정사를 논하고 마지막에는 용모를 딛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늘 용과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고, 특히 오늘날의 대동강 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평양 지역에도 용산 있고, 용산 앞에는 전 동명왕릉, 그래서 동명의 무덤이라고 하는 설화가 절여져 있는 진팔이 고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거길 가봤고요. 거기 가게 되면 전시실을 만들어 놓고 바로 추모의 일생을 쭉 그림으로 그렸는데 헤모스가 내려와서 유아부인과 만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고구려의 첫 수도가 지금 흔히 말하는 환인지역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즉 홀본의 위치가 거기라 보지는 않지만 중국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환인지역에는 환인 오녀산성을 용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그 후대에 이런 신앙의 연장선상에서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수도에는 시조묘를 모시는 무덤과 함께 신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문화 현상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약 420년 동안 중간에 약간의 이동이 있었지만 수도 역할을 했던 국내성에 시조묘가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증거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분석했던 장구청의 구조를 보면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우리 역사를 해석할 때 단순하게 현상을 얘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고요. 그 현상 속에 숨어져 있는 기호를 분석해서 그 본질과 내용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시조 또는 모신 신앙의 철회면은 그건 당연히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한 많은 논쟁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저는 최학설이 옳다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런 제가 안을 제시한 지 꽤 오래됐지만 우리나라의 역사학계라든가 미술사학계라든가 사상계에서는 반응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 역사학은 기호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국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외국인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부산에서도 보고요. 그리고 박물관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더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첫 번째는 한국이 성장한 것이죠. 첫 번째는 경제적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책 성장도 했고 군사적 성장도 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불을 지른 것이 결국 K-팝에 이어서 캐대언이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그게 일전 계기가 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K-팝이라든가 한류를 통해서는 우리 문화의 정수라든가 본질보다는 주로 현상적인 것, 대중적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궁금하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생각할까? 그리고 캐대언을 통해서도 제가 분석했지만은 분명히 우리 한민족의 사상과 신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실체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궁금해서 온 거지만 정말 지적인 사람들은 한국을 분석해야지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날의 박물관에는 그 집단의 모든 정수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세계 박물관을 많이 다니고요. 심지어는 중국의 최근의 박물관을 다녀보면 정말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한국의 박물관들은 규모도 적고 내용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사상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박물관의 이 우수성을 관람객시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은 우수성 얘기했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전시관이라든가 미술관이랑 다른 거예요. 그 집단의 모든 문화의 정수, 사상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교육의 장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만의 몫이 아닌 거예요. 국민들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자라는 청소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드시 심어줘야 될 교육의 장이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중국 사회과학원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그 사회과학원에 자체 박물관이 있어요. 그 규모에 정말 놀랐지만 정면에 들어가게 되면 시진핑이 말들이 쭉 있지만 현판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박물관은 바로 그 교과서라는 얘기예요. 미래 교과서라는 이런 그 내게 글이 싹 쓰여져 있는 거죠.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박물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유물들이 없으면 레플리카, 모조품 만들어서도 전시해서 국민들의 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가난한 중국인들의 정통성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자들처럼 소수라든가 아니면 강단의 주류의 견해만 반영하면서 우리 민족의 근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건에는요, 역사적 사료적 시간도 있지만 신화적 시간도 있는 거고요. 고고학적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족의 고고학적 증거를 놓고 더 올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신화적 시간이라는 것은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인식이거든요. 그것들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됐는지는 불확실해요. 그리고 어떤 형태였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끝까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중국도 일본도 더합니다, 우리보다. 그리고 유럽 세계들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박물관들을 보게 되면 그 집단의 기원에 가서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화적인 부분도 언급을 합니다. 관람객들도 이건 신화적인 부분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와서도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된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애매모호한 겁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흔히 말하는 고조선이죠. 이게 말씀드리는데 고조선이라는 용어 자체도 학술 용어도 아닙니다. 원래 정식 국명은 조선이죠. 거기에 올드란 말, 즉 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의 삼국유사에 그리고 삼국사기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후에 쓴 거지만 그리고 일본인들이 악용한 거죠. 조선이란 국명이 있는 겁니다. 다만 에이션트라든가 이런 개념을 지어서 옛날 조선이라는 걸로 표현해야지 마치 고조선이 국명인 것처럼 지호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것이 현재 한국의 중앙국립박물관을 비롯한 박물관들의 전시 태도예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우리 민족의 최초의 정치체이면서 쉬운 국가이고 정신적으로 그 원액이 될 수 있는 조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워요. 전 외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 그걸 통해서 한국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박물관을 보게 되면 한반도 유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부 조금 만주 지역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처음부터 한반도 역사로 아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외국인들에도 강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는 적어도 고려 이전에는 한반도와 그리고 만주 대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연관돼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전시해야 되고요. 없으면 레플리카를 만들면 됩니다. 모방품을. 전 세계가 다 모방품을 전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유물들은 한 박물관에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조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흔히 말하는 조선, 원조선이죠. 그리고 부여, 고구려, 발해 이들의 역사, 유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모조품을 만들어서도 전시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의 맥을 확실해줘야 되는데 이런 자세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물론 약탈된 유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할 말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역사나 박물관 관계자들이 그런 식의 표현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남의 문화재를 약탈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약탈은 특히 제국주의 시대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도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본이 실크로드를 탐험하면서 오단위 탐험대가 가져온 것들은 우리가 전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린 문화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문화재를 찾아올 생각을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문화재들이 있었던 곳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화재들을 복원을 해서 여기다 전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간에는 현재 확인됐던 외국에 나가 있는 또는 약탈된 우리 문화재의 자리를 거기다 복원해서 이것은 약탈된 곳이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교육으로 삼는 게 낫지 지금 우리가 약탈된 문화재를 전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중앙국립박물관의 특성으로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최근에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박물관에서 만든 굿즈란 상품이 굉장히 날개 돋친 듯 팔리다고 합니다. 그거 희희낙낙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다가 좀 더 관여해서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만들어서 굿즈를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외국인들이나 저같이 직접적으로 남의 나라의 문화를 분석하고 국가정책에 활용하는 사람들은 와서 거기 박물관 설명하는 도록이라든가 또는 관련된 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 가든지 박물관에는 이런 책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굿즈 상품에 열을 올리느라고
매대를 확장시키느라고 이런 도록이라든가 또는 역사, 문화 관련 책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좁아졌다고 이런 소리들이 전때 들려옵니다. 이거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해서 정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박물관은 학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고요. 이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캐대원 등에 힘입어가지고 관람객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 문화의 정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기획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앞으로 10년, 20년 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외국인들이 아마 같이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오랫동안 단일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식구 공동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서양 세계는 일찍부터 다양한 종족이 섞였습니다. 심지어는 인종까지도 섞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 유럽을 비롯해서 심지어 미국까지도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심각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죠. 우리 받아들이는 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서구 문화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보다 확실히 하고 우리를 토대로 해서 받아들일 때 그 사회가 안정적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도 알아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상식과 규범을 그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온 간에 알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한국 정부라든가 시민사회에서는 이들에게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박물관을 비롯한 모든 문화시설들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 민족의 고대 사상들,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원래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런 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홍익인간이란 말로 표현되지만은 또 음식에서는 비빔밥이나 탕 문화로도 표현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이진 않아요. 다만 정체성과 고유성을 유지했을 뿐이죠.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논리는 이런 고대 사상을 토대로 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